러시아에서 발생한 무장 반란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반란의 배경 그리고 일일 천하로 끝날 때까지의 과정 등 미심쩍은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반란을 일으킨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실체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실제 민간 용병기업 운영 경험이 있는 분이시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러시아에서 민간 용병 기업이 불법이다라고 하던데 그 얘기는 맞습니까? 예, 민간 군사 기업 자체가 뭐 국방부라든가 기타 뭐 외교부 각 정부 부서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바그너 그룹은 도대체 뭡니까? 자, 바그너 그룹은요, 2014년 정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바그너 그룹 이전에도 이미 1992년부터 그 짜르의 늑대들이라는 뭐 이름의 어떤 그런 그 용병 회사, 그러니까 민간 군사 기업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했습니다만은요. 네. 이 바그너 그룹은 특히 이제 2014년 크림 합병 때, 러시아의 크림 합병 때 실제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는 초기에는 디미트리 우트킨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스페츠나스츠, 그러니까 특수부대죠, 출신의 지휘관이 이 그 바그너 그룹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사실은 바그너라는 이름도 바로 그 디미트리 우트킨의 콜사인, 그 라디오 호출명이 바그너였다는 데서 착안되어서 이름이 붙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갑자기 예상치도 않게 그 전혀 엉뚱한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프리고진의 등장이 굉장히 좀 의외일 수가 있는데요. 푸틴의 요리사. 예, 푸틴의 요리사. 이 프리고진 자체는 사실은 뭐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되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다. 즉 불황한 인물이었고 실제 그래서 한 9년 정도 투옥이 되어 있었던 그런 경험을 가졌는데 출소 이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 푸틴과 선이 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푸틴의 요리사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케이터링 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 성장을 한 것이고요. 아마도 그 푸틴을 위해서 비밀 자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 이 프리고진이 실제 이 바그너 그룹의 상당 부분 이걸 지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요. 작년 9월 정도의 영상에서 이 프리고진이 이 러시아의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죄수들을 상대로 이 모병을 하는 그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수장이 프리고진이었구나라는 것이 이제 알려진 것이죠. 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자들을 모아서 용병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달리 봐야 될 것이요. 원래 이제 2014년에 처음부터 생겨서 이제 갈 때 보면은 이 인원들이 정말 정예로만 모여졌습니다. 이렇게 범죄자로 모인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할 때는 스페츠나츠 출신의, 그러니까 특수부대 출신의 혹은 이제 GRU와 연결된, 그러니까 군 정보국, 정찰총국에 연결된 그런 인원들로 약간 엘리트였군요. 처음에. 예, 그러니까 원래 이 바그너 그룹 자체의 역할은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소련 시절부터 그 군 정보기관이 굉장히 강력했고 이 군 정보기관들이 해외 들어가서 공작하고 막 뭐라고 그럴까 막 테러도 일으키고 게릴라 활동도 하고 하는데 이게 소위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국가 예산이 부족하고 나니까 군이 이걸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 이 러시아 안에 있던 그 뭐 올리가르히라든가 그런 어떤 특권층 이런 사람들의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가 이제 이런 사병을 키워내서 굉장히 이제 직접 자신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임무에 투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크림에서도 그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2015년부터는 시리아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싸우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수익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정부 소유의 유전 같은 것들이 공격당하고 있으면 이거를 가서 방어를 해주고 그 대가로 그 유전에서 나오는 이익을 일부 가져가는. 심지어는 채굴권도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2018년 이때부터는 17년, 18년부터는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장을 해서 아프리카 쪽 지역 보면 또 역시 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광산. 네, 광산. 그런 것에
그 채광권 같은 것들도 정부를 통해서 확보를 하면서 반군을 제압하고 대신에 반대급부로 그걸 확보를 하면서 자금을 확보해 나가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엘리트스럽고 그다음에 비밀스럽고 그래서 러시아의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네. 일종의 준 정부기관, 준 군사기관의 성격으로 제대로 활용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실제 정규군이 제대로 기여를 하지 못하니 네. 이때부터 이제 사실 이것은 아마도 푸틴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정규군의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라.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엘리트 인원들은 한계가 있으니 결국은 그 감옥에 있는 인원들까지 같이 모아서 끌고 와서 그래서 이제 전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 보면은요. 전체 해봐야 인원이 이 바그너 그룹의 전체 인원이 한 뭐 10,000명, 많아봐야 20,000명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20,000명, 30,000명 이 수준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최대 이 5만 명이었던 적까지 있다라는 이제 그런 관측도 나오고요. 실제 한 뭐 이 중에서도 거의 한 10,000명 이상은 전투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더 많이 알게 됐잖아요, 일반인들은. 예. 보면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역할을 같이 해준 용병 그룹인데 왜 반란을 일으킨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입장이 많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복잡한 지금 러시아 군내의 관계, 그다음에 푸틴과 러시아군, 네. 그다음에 이 바그너 그룹과 같은 용병 집단의 굉장히 복잡한 역학 관계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푸틴의 결단에 따라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성과가 쉽게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좋게 안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쇼이구는 부분 동원령까지 감행을 하면서 이렇게 인원을 모았습니다만 커다란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역시 그 프리고진이 이제 그 감옥을 돌아다니면서 인원들을 모은 거죠. 네. 여기는 예를 들어서 바크무트 지역에 투입이 돼서 싸우면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도중에 정규군은 승전의 성과를 낸 적이 없는데 이 오히려 유일하게 여기만 낸 거죠. 바그너 그룹만. 예. 그리고 그와 동시에 프리고진의 인기도 상당히 올라가는 것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뭐 사실 이제 프리고진이라든가 이 바그너 그룹 입장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여기는 그 어떤 지역 특정 지역을 공략하라고 맡아가지고 해서 오는데 막상 러시아 군의 지원이 굉장히 약한 거죠. 화력 지원 충분히 안 되고 포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프리고진은 막 SNS 같은 곳에 메시지를 띄웁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전사한 자신의 용병들의 시신을 뒤에 쌓아놓고 앞에 딱 와서 쇼이구 국방장관과 그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직접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희가 잘못해서 인원이 죽었다. 너희가 책임을 져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감정의 갈등이 언제 증폭되냐 하면은 22일, 그러니까 지난주 중에 이 바그너 그룹이 집결돼 있는 집결지에 포탄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러시아 군이 정규군에서 떨군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고 바로 이 쇼이구와 게라시모프를 지목을 하면서 그 제일 최초로는 그 로스토프에 있는 남부 군광구 사령부, 여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부입니다. 여기로 처음에 공격을 해 들어갔고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모스크바로 향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지금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는요, 이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이 불안한 네. 러시아 군의 상황, 예. 그다음에 여기에 같이 얽힌 바그너 그룹들의 모습들이 얽혀 있습니다만은요, 사실 여기 한 가지 지금 빠진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그너 그룹은 굉장히 많은 이권을 해외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푸틴의 사병처럼 해외에서 그렇죠. 활동하는 그것이 전문인 부대인데 이거를 지금 이제 무리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쇼이구 장관이 국방장관이 어떤 이 행정명령을 내리냐면은요. 자, 모든 PMC들은 이제 러시아군과 계약을 해라. 그래서 러시아군에 편입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프리고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바그너 그룹 전체를 혹시 줘야 되니까. 국방부가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의혹이라든가 사실상 실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이 소위 이 무장 봉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유에서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해서 진격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저쪽이 반란군이라는 게 명확하면 러시아 군에서 중간중간 막아줘야 되는데 보니까 1000km가 그냥 뚫린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만큼 러시아 군 자체도 매우 혼란한 상황이다. 그다음에 병력도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럴 겁니다. 이제 어차피 러시아 내부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부는 군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경찰. 사실 경찰 말고 이제 그 내무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내무부 소속의 준군사 조직, 경찰보다 조금 더 무장이 된 경찰과 비슷한 그런 조직이 있는데 지금 그게 대통령 직속의 국가 근위대로 바뀌었어요. 예, 국가 근위대로 바뀌고 병력도 30만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병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국가 근위대 병력조차 전쟁에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서 당연히 이런 어떤 위협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하니까 병력 자체가 부족하고 예. 결국은 아마도 남아있는 병력의 대부분은 모스크바 주변에서 집결하지 않았을까. 막을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공격 헬기라든가 아니면 이 전투기, 공격기 이런 항공기가 와서 사실 이 행렬을 한번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격추당했죠. 이제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러시아군의 한계와 혼란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은요 이게 러시아군이 상당히 뭔가 이렇게 체계가 잘 갖춰 있을 것 같지만은 이런 일들이 전혀 없지도 않았던 것이요. 2008년에 그 이제 소위 조지아 전쟁을 하는 당시에 보면은 이제 그쪽 해당 지역에서 해당 군강구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부대에서는 러시아군이 전쟁하고 있는지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 그 러시아군의 한계를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다가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고 봐야 되죠.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가는 조건으로. 근데 문제는 현재 프리고진이 어디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될 것이요. 네. 과연 이게 타결이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지금 굉장히 아까 보도에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되게 의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왜 프리고진이 굳이 자기의 가장 그 충실한 그 뭐라고 그럴까 자기가 가장 충성을 바치는 대상인 푸틴이 있는 모스크바를 향해서 왜 전진을 했나?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소위 타결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게 뭔가 협상이 타결이 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엄청난 병력이 전진에 들어온 것을 막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성과를 얻은 거지만요. 프리고진은 과연 여기서 뭘 얻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의문이 있는 거죠. 의문이 있는 상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마도 프리고진이 원했던 것은 이 더 이상 이 바그너 그룹을 이 소위 말해서 국방부가 뺏어가는 그런 모습이 안 되게 하는 것을 아마도 푸틴에게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그런 것에 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요구가 과연 받아들여질 거냐, 그다음에 지켜질 거냐 네. 이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과연 타결된 것인가? 네. 저는 타결이라기보다는 봉합이다. 예. 그리고 이후에 무언가 어떠한 행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마도 프리고진이 바보가 아니라면 곧바로 그 벨라루스로 향하기보다는 제3의 장소로 자신들의 병력을 이끌고 가서 그 새로운 어떤 그 기회를 도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란저 좀 사전에 감지했다라고 하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요. 미국이 이 전쟁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전 세계에 알린 바가 있고요. 뭐 사실은 뭐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지만 전 세계 각국의 뭐 이렇게 도청 문제 뭐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해서 보면서 미국이 사실 엄청난 정보력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저 많은 병력이 가기 위해서는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아까 뭐 거의 1000km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저거
전차를 그대로 그 궤도인 채로 달려가서는 1000km 이동을 못합니다. 전차를 그 이 트레일러 위에 실어서 트럭으로 옮겨야 그 정도 거리를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퀴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다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준비의 징후들이 아마도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뭐 위성 사진이든 기타 뭐 아니면 휴민트 인간 정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도청이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아마도 러시아 측에서도 이런 프리고진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미국이 바라보는 것도 워낙 이제 그 행동이나 움직이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면 이것이 적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었던 것이었겠죠. 지금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는 했지만 좀 의아한 게 진짜 200km만 가면 바로 모스크바에 도달하는데 그거를 어떤 얘기를 했길래 과연 했느냐. 아까 잠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중재 내용이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목적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자 무장 봉기는 분명히 맞고 반란은 맞는데 그럼 이 무장을 한 세력이 향하는 대상이 누구였냐? 우리는 이것을 자꾸 지금 푸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사실은 이 프리고진이 애초에 처음에 얘기할 때 한 대상은 분명히 국방장관 쇼이구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었지 푸틴이 아니었습니다. 되려 푸틴은 여기에 속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결국 어찌 보면 이 행동 자체는 일종의 친위 쿠데타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푸틴을 위한. 그렇죠. 푸틴을 세우는데 이제 대신에 그 푸틴을 둘러싸고 있는 군부들이 문제다. 그래서 군부를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막상 거기에 필요한 아마도 그런 어떤 허가랄까 혹은 지지를 푸틴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중간에 푸틴이 오히려 국방부 장관의 맞습니다.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마도 이것을 전진을 계속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런 와중에 뭔가 제3의 안을 제시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만 갖고는요. 절대로 프리고진이 만족하고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 합의, 언론에 밝히지 않은 이면의 합의가 프리고진과 푸틴 사이에 있지 않고서는 이것이 합의가 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러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을 봉합한 것에 불과하고 또 무슨 일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푸틴 입장에서는 반란한 사람을 그냥 벨라루스 가니까 풀어줄게, 살려줄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이 자신들의 정적이 있으면 이걸 뭐 독살을 한다거나 제거하거나 해온 것이 해외에 있더라도 해온 것이 푸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마도 벨라루스로 간다면 곧바로 제거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벨라루스라는 이 나라가 뭐 별도로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러시아가 거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침공하기 위한 침공로로 사용한다거나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루카셴코 대통령 자체도 사실 푸틴 입장에서 굉장히 손쉬운 제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 프리고진과 푸틴이 서로 이렇게 짜고 어떤 조작극을 하는 거고 사실상 벨라루스를 점령해서 뭐 러시아의 영토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약간 음모론 수준의 얘기까지 나오는 것도요. 이 워낙 이 합의 내용과 그다음에 도대체 이 애초에 행동 자체가 갖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끝으로 북한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현 상황의 안정을 바라는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뭐 당연한 언론적인 이야기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겁니다. 이 사태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요. 아무리 안정적인 듯 보여도 독재자가 끌고 가니까 사실은 정책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독재 체제 자체는 결국은 이러한 갖춰지지 이 체계 없는 이런 접근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 체제를 흔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유사한 정치 체제를 갖춘 중국과 북한 입장에서는요. 이거 사실 굉장히
골치 아픈 얘기인 겁니다. 이러한 사례가 허용이 된다면 네. 그것들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것은 이 해결해야 하는 대상일 것이다.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오늘 아마 뭐 보도에서 나왔었습니다마는 뭐 이 정찰 위성이 뭐 우리에 의해서 인양도 되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저렇게 권력자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철권 통치를 하던 푸틴이 흔들리고 아마 이런 모습들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에서 발생한 무장 반란 사태에 대해서 양욱 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